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다라는 소식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전쟁 소식이 조금 더 커지면서 나스닥이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말 사이 비트코인 계속해서 좀 하방 움직임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또 5천만 원 선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현명하게 잘 이겨내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사부입니다. 이 월요일에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월요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주의 흐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을 때 악재가 말할 게 별로 없다라고 제가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번 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시장의 이슈, 특히나 좀 악재들이 도래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코인사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한수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저희 주말 동안은 좀 다시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쉽지 않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미국이죠. 미국을 둘러싼 이 갈등에 의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예전에는 악재가 별로 없었다라면 이제는 좀 악재가 조금 있고 이제 호재가 없는, 반대로 호재가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요. 뭐 저희 뒷세계 저희가 모르는 뒤에는 많은 발전이 이루고 있지만 이렇다 할 호재가 좀 정작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악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대처를 한다라면 충분히 이 어려운 환경을 좀 잘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승폭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현재 다시금 눌림목 장세에 들어온 시점인데요. 이런 시점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네, 지금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좀 높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또는 통화량이 너무나 많고 제로금리였던 시대였던 탓인지 이 FOMC에서 이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 긴축 정책을 조금 빨리 진행하려는 흐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안 좋은 흐름들, 그러니까 공포감을 조성하고 해주고 실질적으로 시중은행에서도 금리를 좀 올려주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서의 자금 회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새벽 4시에 FOMC에서 1월 달에 있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 회의록 공개하고 2월 달 또 회의를 또 진행하고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증시에 대한 변동성,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FOMC에서 1월 달에 어떤 회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담은 회의록을 공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만약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던가 좋은 흐름이 나왔다던가 그걸 떠나서 회의했다는 내용들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어느 정도 시사해주는 그런 흐름, 흐름들을 좀 잡아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줄 거란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달에는 좀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이제 발표를 했었죠. 긴축 정책을 조금 미리 해야 될 것 같다, 조만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신뢰성을 좀 많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FOMC 회의라든지 FOMC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은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공포감을 완화시켜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이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흐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2월 달에 회의 같은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달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회의록이 나와준다. 그런 회의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2월 달에는 완화되는 내용들을 발표함으로써 이 공포감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잠재워 줄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포감을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증시에 대한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 대한 변동폭 이런 것들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월, 화, 수는 시장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별로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격대를 좀 유지해주면서 눌렸다가 만약에 10% 내렸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10% 올라오고 또 10% 내려갔다가 또 10% 올라오는 이런 왔다 갔다 해주는 횡보 장세가 진행이 되다가 아마 목요일 새벽 4시에 발표가 되면서 완화를 해주는 이 공포감을 완화시켜주는 이슈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일요일까지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FOMC 회의 전까지는 증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그다음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기사 보셨겠죠. 그래서 뭐 전쟁을 뭐 한다, 뭐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또 그 뒤에 또 뭐 그 기사는 뭐 오보다 허위 사실이다. 뭐 지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 방송에서는 뭐 이제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상한 부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FOMC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뭐 목요일 전까지는 수요일까지는 증시 자체가 좀 횡보를 하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 이후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1월과 다르게 2월 회의록에서 조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목요일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악재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나왔던 일단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전쟁과 관련된 뭐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저도 정확히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전쟁과 이 비트코인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또 이렇게 침공하기 위해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크림반도 병합 때 있었던 주식과 그리고 금 그리고 그때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과거를 좀 보면서 또 미래에 조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내용을 가져왔어요. 일단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 뭐 침공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이유는 일단 바이든 정부와 이제 푸틴 정부의 이제 전화 회담이 있었는데 별 소득 없이 좀 빠르게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침공하면 신속하고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또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시장들이 전문가들이 좀 분주하게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례를 가지고 일단 크림반도 병합이 있었던 14년도 3월에 이 크림반도 병합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죠. 자, 러시아는 2014년 3월 네, 우리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이제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뭐 12월부터 분쟁이 격화돼서 14년 3월 1일 강제 병합을 마무리했다라고 해요. 당시 이런 분쟁이 있을 때 당시 S&P 500은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그 대신 하락은 있었지만 그 충격은 좀 일시적이었다라는 과거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해 S&P는 다시 11%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빠른 회복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정학적 위기는 일시적인 요인이라는 것에 뭔가 이제 전문가들은 좀 그 의견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시적인 거는 반대로 잠깐 반대로 아니 쉽게 말해서 잠깐 금방 회복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보다는 지정학적 위기보다는 주가를 결정하는 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뭐 메타, 뭐 알파벳 등등의 그런 주가 기업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많은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금을 많이 매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크림반도 병합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치 수단으로 금을 많이 샀었고요. 그래서 그 금 가격이 처음에는 뭐 위험 회피 수단으로 많이 샀었고, 그 다음에 뭐 가격 상승을 이뤘고, 그 다음에 위기 종료가 되니까 가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금도 금이 많은 가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이랑 좀 더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 이미 14년 같은 경우는 이미 6년 전, 8년 전이죠. 8년 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낮았었기 때문에 뭐 지금이랑 좀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150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크림반도 분쟁이 있은 이후에 이게 반토막 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중간에 근데 이 크림반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 힘든 게, 그때 그 당시에 또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 해킹 사건 때문에 또 떨어진 게 없지 않아 있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어떤 수단으로 가지고 좀 이어지냐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금처럼 이 해치 수단으로 이어지는 비트코인이 이어질 수 있느냐? 근데 지금 금처럼 이어지진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비트코인은 앞으로 주식과 좀 비슷한 유사한 행보를 보일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이어지기도 있죠. 그래서 이 기술주와 커플링 되는 걸 좀 지켜보면서 앞으로 일단 금의 수단을 지금 가지지 못한다면 기술주의 이 실적 반영을 좀 지켜보면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이어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전쟁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나 상승이 된다. 그래서 금과 같은 영향을 가지게 된다라면 아마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전쟁이 또 시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가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의 이 체제에서는 또 유가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유가가 이제 $100 아래에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싶으면 이제 $10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일단 원유 재고가 좀 최근 들어서 좀 타이트하게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또 얘기를 이어가자면 앞으로 더 유가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러시아도 이제 오펙이죠. 오펙이 버금가는 이제 산유국이기도 하고 천연가스 공급국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당연히 이 산유국 입장에서는 또 기름값이 더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우크라이나를 또 관통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에도 아마 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좀 채권 시장도 마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럼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것 또한 이제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당장 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경제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난다 싶으면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게 되니까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지금 매파적인 성향이라면 좀 비둘기적인 성향으로 바뀌어서 좀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 이제 우크라이나를 좀 둘러싼 분쟁이 어느 선에서 끝나냐에 따라 이제 좀 시장의 방향성이 나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장이 너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저희도 좀 뒤처지지 않게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설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따라서 글로벌적인 증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잠깐 좀 빠졌다가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금이 많이 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도 사실 금이 몇 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어느 쪽에 좀 커플링이 될 건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보다는 주식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뭐 최근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이 NFT 시장이 또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코인에 좀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NFT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뭐 위메이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작할 넷마블과 컴투스 요 세 기업이 이 3월달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엄청난 또 이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빅뱅이다. 막 이러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3월 달부터 또 NFT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또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위메이드, 넷마블, 이 컴투스가 블록체인 사업을 강화를 하고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신사업에 뛰어드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 같다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600원어치의 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600원 원으로 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드는 그런 이제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들이라면 상당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파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채예요. 사채인데 전환사채. 나중에 뭐 이자를 계속 내다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사채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게 가장 좀 손쉽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뭐 상장사들만의 뭐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혜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상장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 쉽게 자금을 조달을 해서 바로 그럼 사업에 뛰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3월 달에 약간 이 NFT 코인, 그러니까 이 게임을 통한 코인을 채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그렇게 인지도는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폴드폰 사용할 때 뭐 했던 게임들 이런 것들 이제 컴투스 게임 많았거든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점점 인지도가 좀 낮아지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지만 사실 컴투스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을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또 이제 게임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했지만 이게 좀 바뀌면서 외국에서 오히려 또 유명해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컴투스가 뭐 코인을 만든다거나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외국에서의 인기가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 이제 이 매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코인에 대한 뭐 NFT 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뭐 노드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외국에서 엄청난 열기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 전에는 뭐 몇백 원짜리 노드가 지금 뭐 1억 2천짜리의 노드가 됐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외국에서 인기 있는 컴투스라는 기업이 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게임 자체를 또 접목을 시켜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NFT 시장 자체는 상당히 성장이 클 것이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매매도 괜찮고 뭐 일단은 뭐 매매도 좀 간간히 하고 꾸준히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NFT 시장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를 할 때 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은 그렇게 많은 코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NFT 시장을 만약 100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우리나라 뭐 업비트라든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되나? 10%도 안 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코인들, 우리가 모르는 NFT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매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반 정도는 매매를 하시고 반 정도는 이 NFT 시장으로 좀 이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NFT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뭐 업비트, 빗썸, 그다음에 코인원 이 세 대형 거래소에서도 충분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장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FT 섹터 같은 경우에는 코인사부님께서 첫 방송 이후로 지속적으로 다뤄주셨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3대장의 이 삼각구도 정말 큰 대결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위메이드와 넷마블 그리고 컴투스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이 좀 더 열려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NFT 당연히 또 이슈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좀 뮤테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음악 저작권 시장 이제 투자가 요즘 주요 이제 재테크 트렌드 중 하나로 좀 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뮤테크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이제 이 체제가 조금 잡혀서 이 음악 시장 관련해서 이걸 좀 트렌드하게 또 재테크로 하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NFT를 상품화해서 또 음악을 또 NFT로 상품화할 수 있어서 그것도 등장하는 또 다채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직접 음악 뭐 저작권 수익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플랫폼이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 이제 MZ 세대들이죠. 그런 세대들이 이런 플랫폼에 좀 참여를 하면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음악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뭐 노래 부르거나 작사 작곡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조금씩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빅테크 관련해서 뭐 통신, 뭐 금융사까지도 이제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사업에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뭐 KT 같은 경우는 그룹사 이제 스토리 위즈죠. 이 보유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NFT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플랫폼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KT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가상 자산에 좀 뛰어들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이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CBD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KB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도 충분히 이런 CBDC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좀 트렌드를 맞춰가기 위해 이어가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NFT, 그다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웹3, 뭐 NFT, 뭐 블록체인 등등 많잖아요. 그 중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오 또한 충분히 이 좀 트렌드에 가장 좀 올해 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탈중앙 조직을 의미하는 이제 다오인데요. 이 다오도 최근에 좀 많은 이슈가 나오면서 좀 그 이슈를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다오가 뭐냐면 일단 기업처럼 이익을 좀 추구하고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요. 대신 이제 얻은 이익을 이제 참가자들과 사전 계약에 좀 참여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을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기업에서 그냥 중앙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좀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미국에선 좀 생소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 경매에 헌법 다오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나오면서 이 헌법을 좀 수호하고 헌법에 대한 그런 걸 좀 챙겨가자. 경매를 통해서 헌법이 이 경매에 나왔었는데요. 그 헌법을 우리가 매수를 해서 우리끼리 나눠 가지자라는 그런 헌법 다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 다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다오라고 하시면 해킹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해킹할 때 더 다오죠. 더 다오가 해킹을 당할 뻔했어서 그 피해액이 나올 수 있었지만 잘 대처를 해서 그 해킹을 막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것도 더 다오 그룹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보 다오라는 게 있어요. 국보 다오는 어떤 대표들이 이제 문화 자산을 좀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다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간송미술관이 경매를 내놓은 이제 국보 72호, 73호를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오를 만든 채로 그 국보를 다른 사람 손에,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손에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국보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직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다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간송미술관 이제 다오 경매에 참여를 했으나 아깝게도 좀 그 받지 못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작년에 디파이, 그다음에 올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오, NFT 등등 아직 많은 발전을 이룰 키워드는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파이가 이제 금융 부분을 가져간다. 그리고 NFT는 예술의 미래라면 이제 다오는 인적 조직과 커뮤니티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022년에 가상자산 키워드 한 4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디파이와 웹3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특히나 이 NFT와 다오도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뮤테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음악 시장에서도 NFT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다오 관련해서도 코인한수님께서 체크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